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소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1920년에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공공도서관인 종로도서관에 가서 귀양살이 중에도 잃지 않은 선비의 자세, 지금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200년 전의 가르침,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중개해드리겠습니다. 타산 정약용이 쓰고 박성무가 옮겼습니다. 유배 시기 동안 절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들을 엮은 이 책은 대학자 이전의 인간적인 타산의 면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 정약용의 고통, 그리고 역경을 견디며 극복하는 적극적인 자세, 가족과 제자들을 돌보는 진솔한 내면은 그 어떤 타산의 책보다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시대의 고난과 아픔, 불온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생활인이자 소통하는 지식인이었던 타산, 그의 서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별할 때 회포야 말해서 무엇하랴. 언제 내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갔는지. 아무쪼록 곧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기 바란다. 나는 길 떠난 후 나날이 몸과 기운이 좋아지고 있다. 금음날은 축산에서 잠을 자고 초하룻날에는 가흥에서 묵었고 이제 막 아버님 묘소에 도착해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한바탕 뿌렸구나. 귀양을 보내도 아버님 묘소가 있는 곳을 지나게 해주시니 어딘들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겠느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떠나올 때 보니 너의 어머니 얼굴이 몹시 안 됐더라. 늘 잊지 말고 음식 대접과 약시 중 잘 해드리거라. 이만 줄인다. 무척 애타게 기다리다 너희들 편지를 받으니 한결 마음이 놓이는구나. 무장의 병이 아직 덜 나았고 어린 딸의 병세가 악화되어 간다니 크게 걱정이 된다. 내 병은 약을 먹고부터는 그런대로 나아지는 듯하고 공포증과 몸을 반드시 세울 수 없던 증세 등도 호전되었다. 다만 왼쪽 팔의 통증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어도 점점 차도가 있는 것 같다. 이달에 들어서는 공사간의 슬픔이 크고 밤낮으로 가신이에 대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으니 이 여인 신세인가 더 말하지 말기로 하자. 날짜를 헤아려 봤더니 지난번 편지를 받은 지 82일 만에 너희들 편지를 받았더구나. 그 사이에 내 턱 밑에 준치 가시 같은 하얀 수염 7, 8개가 자라났다. 내 어머니가 병이 난 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큰 며느리까지 학질을 알았다니 더욱 초췌해졌을 얼굴을 생각하면 애가 타 견딜 수 없구나. 더구나 신지도에서 귀양살이하는 형님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 반년간이나 소식이 깜깜하니 어디 한 세상에 같이 살아있다고 하겠느냐. 나는 육지에서 생활해도 괴로움이 이러한데 머나먼 섬 생활이야 오죽할까. 형수님의 존경 또한 측은하기만 하구나.
너희는 그분을 어머니같이 섬기고 사촌 동생 육가를 친동생처럼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밤낮으로 빌고 원하는 것은 오직 문장이 열심히 독서하는 일뿐이다. 문장이 능히 선비의 마음씨를 갖게 된다면 내가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느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책을 읽어 이에 비해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다오. 어깨가 저려서 다 쓰지 못하고 이만 줄인다. 무릇 국사나 야사를 읽다가 집안 선조들의 사적을 보게 되면 즉시 뽑아내 한 권의 책에 기록해 두어라. 선배들의 문집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오래도록 하다 보면 책이 되어 집안 족보 중에서 빠진 곳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방계 선조들의 사적이라 할지라도 함께 뽑아 놓았다가 그분들의 자손에게 전해준 것이 효도를 넓혀가는 방법이다. 혹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 중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연원이를 고찰해 잘못을 밝히도록 하여라. 또 선조들이 가깝게 사귀던 분들은 반드시 후손을 찾아 어느 집인지 알아놓고 혹 만나게 되면 정겨운 대화로서 선대 때부터 지내오던 정의를 이야기해라. 이것이 바로 훌륭한 자손의 행실이니 마땅히 힘써주기 바란다. 아울러 성이 다른 멀지 않은 친척에 대해서도 마땅히 자세히 알아두어야 한다. 증조모 집안은 6촌까지, 조모의 집안은 8촌까지의 범위 안에서 기록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혹시 서로 만나거든 친척 관계를 밝히고 서로의 정을 나누는 것이 바로 사대부의 풍도와 규범이다. 이제 너희 사촌들이 대여섯 명 되는데 내가 만약 임금의 은혜를 입어 살아서 고향 땅을 밟게 된다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싶다.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효와 재의 그 근본을 두고 경사와 예학, 병농과 의학의 이치를 투철하게 깨닫게 해주는 일이다. 짐작컨대 4, 5년이 못되어 그 성과가 찬란할 것이고 비록 패족 집안이긴 하지만 문학과 예학의 교양은 뚜렷하게 돋보일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내가 아침 저녁으로 북쪽을 바라보며 빨리 풀려나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이유이며 나의 큰 계획이다. 그러자면 너희들이 먼저 아버지를 섬기듯 큰아버지를 섬기는 모범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복육이나 칠복이 비로소 자기 아버지처럼 나를 섬기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좋지 않은 본보기를 남겨 우리 아버지만 아버지고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는 집안 사람 가운데 조금 더 가까운 사람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애들 또한 내게 와서 경사나 예학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효와 재의 행실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큰아버지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여 복육이나 칠복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내 이 계획은 참으로 큰 것이니 비록 너희들 마음에 썩 내키지 않더라도 힘써 이 뜻을 따라주기 바란다. 부형이나 일가 친척 중에 더러 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숨기겠는가마는 거짓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평생 본 적이 없다.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 삼형제분과 진천공 형제분, 해좌공 형제분, 직산공 형제분 등이 한때 종중의 명망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다 탄로났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을 보아왔는데 비록 고관대작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말을 공평하게 검토해보면 10마디 말 중 7마디가 거짓이더구나. 어렸을 때부터 서울거리에서 자라난 너희들은 이런 거짓말하는 습관에 잘못 물들게 없는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 써라. 편직을 줄여서 한자라도 평소 주고받는 말 중에 한마디라도 사실하는 것이 없도록 단단히 반성해야만 위로 조상들의 모범을 본받는 길이 될 것이다. 그분들을 본받으면 비루하고 어긋나는 말이나 얍삽한 시정의 말투를 담지 않게 될 것이니 이는 우리 집안 사람이면 시골의 사람도 다 그러했고 심지어 어린애들까지도 그렇게 해왔다. 소천, 용인, 법천의 일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멀리 황해도나 영남지방 일가들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유독 서울물 먹은 사람들만 더러 나쁜 습성이 들었으니 너희들은 힘써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좋아질 수 있다. 지금 우리 집안은 패족이 되었고 여러 일가들도 갈수록 쇠약해지고 있다. 옛날 우러러볼 만한 풍류나 문장들이 근자에 와서 삭막하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본래 우리 집안이 이렇구나 생각하고 손조들을 따라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끝을 보면 그 근본을 헤아릴 수 있고 흐르는 물을 건너다 보면 수원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 있으니 우리 집안이 참으로 어떤 집안이었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너희가 힘을 합쳐 30년 전의 옛 모습을 만회해낼 수 있다면 너희야말로 참으로 효자가 되는 것이고 어여쁜 자손이라 할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 정씨 가문을 일컬어 야박한 풍속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모나 누나, 누이 중 이미 시집간 사람은 남편 집안에서 인도하여 오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 것이다. 또 내외종 자매인 경우에는 남편 집안에서 인도해 와도 만나주지 않는데 이는 얼핏 보면 야박한 것 같지만 이런 법도는 지킬 만한 것이니 예부터 전해오던 것을 쉽게 고쳐버리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그러나 아버지 쪽으로는 무복지친이라도 설날에 그 부녀자들까지 세배드리는 것은 후한 풍속이 아니겠느냐. 사람은 집안에 화기가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일가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하고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만약 단정하게 무릎 꿇고 앉아 천천히 안부만 묻고는 말도 않고 웃지도 아니하고 무뚝뚝하게 대하여 손님을 어색하게 만들어 손님이 일어나 가겠다고 하면 만류도 하지 않고 보내면서 마루에 내려서지도 않는다면 여러 사람이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며 필경 평생의 복을 망쳐버리는 일이 될 것이니 부디 깊이 조심하도록 해라. 6월 초 엿새날은 바로 어지신 둘째 형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날이다. 슬프도다. 어지신이께서 이처럼 곤궁하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원통한 그분의 죽음 앞에 나무나 돌멩이도 눈물 흘릴 일인데 무슨 말을 더 하랴. 외롭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다만 소남 선생만이 나의 치기였는데 이제는 그분마저 잃고 말았구나. 지금부터는 학문을 연구하여 비록 얻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상의를 해보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지기가 없다면 이미 죽은 목숨보다 못한 것이다. 내 어미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랴. 자식이 애비를 제대로 알아주랴. 형제나 집안 사람이 나를 알아주랴. 나를 알아주는 분이 죽었으니 또한 슬프지 않겠느냐. 경서에 관한 240여 책의 내 처서를 새로 장정하여 책상 위에 포관해 놓았는데 이제 그것을 불사르지 않을 수 없겠구나. 율정에서 헤어진 것이 이렇게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구나. 더욱더 슬프디 슬픈 일은 그 같은 큰 그릇, 큰 덕망, 심오한 학문과 정밀한 지식을 두루갖춘 어른을 너희들이 알아모시지 않았고 너무 이상만 높은 분, 낡은 사상가로만 여겨 한 가닥 흠모의 뜻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아들이나 조카들이 이 모양인데 남들이야 말해 무엇하랴.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이지. 다른 것은 애통한 바가 없다. 요즘 세상에 고을 사또가 서울로 영전했다가 다시 그 고을로 돌아오면 고을 백성들이 길을 막으며 거부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귀양살이하는 사람이 다른 섬으로 옮겨가려는데 본디 있던 곳의 사람들이 길을 막으며 더 있어달라고 했다는 말은 우리 형님 말고는 들은 적이 없다. 집안에 형님 같은 큰 덕망을 갖춘 분이 계셨으나 자식이나 조카들이 알아주질 않았으니 참으로 원통한 일이로다. 돌아가신 선왕께서 신하들의 인품을 일일이 파악하시고 우리 형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는 형이 아우보다 낫다라고 하셨다. 슬프도다. 우리 임금님만은 형님을 알아주셨느니라. 우리 농아가 죽었다니 비참하구나. 비참하구나. 가련한 아이. 내 몸이 점점 쇠약해가고 있을 때 이런 일까지 닥치다니 정말 마음을 크게 먹을 수가 없구나. 너희들 아래로 무려 사내아이 4명과 계집아이 하나를 잃었다. 그중 하나는 낳은 지 열흘 남짓한 때 죽어버려서 그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겠고 나머지 3아이는 모두 3살 때여서 품에 안겨 한창 재롱을 피우다 죽었다. 이 3놈들은 나와 내 애미가 함께 있을 때 죽었기에 따는 운명이라 생각해버릴 수도 있어. 이번같이 간장을 후벼 파는 슬픔이 북받치지는 않았다. 내가 이렇듯 먼 바닷가에 앉아 있어 못 본 지가 무척 오래인데 죽다니. 그 애의 죽음이 한결 서럽고 슬프구나. 생사고락의 이치를 조금 깨달았다는 나의 애달픔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아이를 품속에서 꺼내어 흙구덩이 속에 집어넣은 내 애미의 슬픔이야 어찌 헤아리랴. 그 애가 살았을 때 어리광 부리던 말 한마디 한마디, 귀엽던 행동 하나하나가 기특하고 어여쁘게만 생각되어 귓가에 쟁쟁하고 눈앞에 삼삼할 것이다. 더욱이 여자들이란 정이 많아 이성에 의지하지 못하기 십상인데 얼마나 애통스럽겠느냐. 나는 여기에 있는 데다
너희들은 이미 장성하여 밉상스러울 것이니 생명을 의탁하려고 했던 바는 오직 그 아이였을 것이다. 더욱이 큰 평화를 치르고 난 뒤 아주 수척해진 무렵에 이런 일만 이어지니 하루 이틀 만에 따라 죽지 않은 것도 크게 기이한 일이구나. 내가 직접 그 일을 당했더라면 애비라는 것도 잊은 채 다만 애미들이 그러하듯 슬퍼하고 말았을 것이다. 아무쪼록 너희들은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어머니를 섬겨 오래 사시도록 하여라.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이 두 마디 말을 늘 외우고 실천한다면 크게는 하늘을 섬길 수 있고 작게는 한 가정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의 재화, 우환, 하늘을 흔들고 땅을 움직이는 일이나 한 집안을 뒤엎는 죄악은 모두가 비밀로 하는 일에서 생겨나긴 마련이니 사물을 대하고 말함에 있어 그 결과를 깊이 살피도록 하여라. 내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 잔을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동생인 너의 주량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내 형보다 배도 넘는다 하더구나. 어찌 글 공부에는 이 애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애비를 훨씬 넘어서는 거냐. 이거야말로 좋지 못한 소식이구나. 내 외할아버지 절도사공은 술 7잔을 거뜬히 마셔도 취하지 않으셨지만 평생 동안 술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 벼슬을 그만두신 후 늙음하게 세월을 보내실 때야 비로소 수십 방울 정도 들어갈 조그만 술잔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입술만 적시곤 하셨다. 나는 아직까지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없고 내 주량을 알지도 못한다. 벼슬하기 전에 중희당에서 3번 1등을 했던 덕택으로 소주를 옥필통에 가득 따라 하사하시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다 마시면서 혼잣말로 나는 오늘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그리 심하게 취하지 않았다. 또 춘당대에서 임금을 모시고 공부하던 중 만난 술을 큰 사발로 하나씩 하사받았는데 그때 여러 학사들은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정신을 잃고 혹은 남쪽으로 향해 절을 하고 더러는 자리에 누워 뒹굴고 하였지만 나는 내가 읽을 책을 다 읽어 내 차례를 마칠 때까지 조금도 차갑게 하였다. 다만 퇴근하였을 때 조금 취기가 있었을 뿐이다. 그랬지만 너희들은 지난날 내가 술을 마실 때 반잔 이상 마시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참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소물 마시듯 마시는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에는 적시지도 않고 곧장 목구멍에다 탁 털어넣는데 그들이 무슨 맛을 알겠느냐. 술을 마시는 정취는 살짝 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얼굴빛이 홍당무처럼 붉어지고 구토를 해대고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린다면 무슨 술 마시는 정취가 있겠느냐. 요컨대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만 하면 폭사하기 쉽다. 주독이 오장육부에 패어들어가 하루아침에 썩어 뭉그러지면 온몸이 무너지고 말다. 이것이야말로 크게 두려워할 일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거나 흉패한 행동은 모두 술 때문이었기에 옛날에는 뿌리 달린 술잔을 만들어 조금씩 마시게 하였고
더러 그러한 술잔을 쓰면서도 절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뿔 달린 술잔이 뿔 달린 술잔 무시를 못하면 뿔 달린 술잔이라 하겠는가? 라고 탄식하였다. 너처럼 배우지 못하고 식견이 없는 패족 집안의 사람이 못된 술주정뱅이라는 이름까지 가진다면 앞으로 어떤 등급의 사람이 되겠느냐? 조심하여 절대로 입에 가까이 하지 말거라. 제발 이 천혜의 애처로운 애비의 말을 따르도록 해라. 술로 인한 병은 등에서도 나고 뇌에서도 나며 치료가 되기도 하고 황달도 되어 별별 기괴한 병이 발생하니 한 번 병이 나면 100가지 약도 효험이 없다. 너에게 파라고 파라노니 입에서 딱 끊고 마시지 말도록 해라. 열흘 정도마다 집안에 쌓인 편지를 점검하여 눈에 거슬리는 번잡한 것은 하나하나 뽑아 적어두고 심한 것은 불살라버리고 그보다 조금 덜한 것은 노끈으로 만들어 쓰고 그보다 조금 덜한 것은 벽에 바르거나 종이 상자를 만들어 쓰면 정신이 맑아지게 될 것이다. 편지 한 장 쓸 때마다 2번, 3번 읽어보면서 이 편지가 사통오달한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은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 본 뒤에야 비로소 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군자가 삼가는 바다. 내가 젊어서는 글을 너무 빨리 썼기 때문에 여러 번 이 계율을 어긴 적이 있었지만 중년에 화 입을 것을 두려워하여 이 원칙을 지켰더니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너희도 이 점을 명심하도록 하여라. 노나라의 공자와 추나라의 맹자께서는 위란의 세상을 당하여서도 오히려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벼슬 하기에 급급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입신양명이 효도의 극치이고 새나 짐승과는 함께 무리지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에서 벼슬에 나아가는 길이란 과거 하나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까닭에 정암 초광조, 퇴계 이황 등 여러 선생들께서도 모두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갔으니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끝내 임금을 섬길 방법가 없음을 알겠다. 근세의 고가의 후예로서 먼 지방으로 영락되어 와서 사는 사람들은 영달한 뜻이 없이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힘쓰고 있다. 심한 경우는 새처럼 높이 날고 짐승처럼 멀리 달아나려고 하여 우복동만 찾고 있는데 한 번 그 속으로 들어가면 자손들이 노루나 토끼처럼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비록 편안히 농사짓고 물 마시며 살아가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제군들은 우선 과거를 통한 벼슬살이의 마음을 두고 그 이외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먹지 말도록 하라. 글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나 과문이 가장 어렵고 이문은 그 다음이고 고문은 그 중에서도 쉬운 편이다. 그러나 고문에서부터 길을 찾아 들어가는 자는 이문이나 과문에 대해서 다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쉽게 통달할 수 있지만 과문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벼슬하여 관리가 되어도 판첩을 쓰는데 모두 남의 손을 빌려야 하고 서, 기, 비, 명 등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글자 쓰지도 못하고 벌써 피로함과 졸렬함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실 과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짓는 데 있어 그 방법을 잃었기 때문에 어려워졌을 따름이다. 내가 전에 아들 학연에게 과시를 가르치면서 맨 먼저 한나라와 위나라의 고시부터 마디마디 모방케 하고 점차로 소식 황정경의 물루를 알도록 했더니 수법이 조금씩 나아짐을 알았다. 과시를 짓도록 하자 한 수의 첫 편에 벌써 여러 어른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 뒤로도 남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더니 학연과 같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가을이 깊으면 열매가 떨어지고 물이 흐르면 도랑을 이루어지면 그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재생들은 반드시 가기 쉬운 지름길을 찾아서 갈 것이요 가기 어려운 울퉁불퉁한 돌길이나 뒤얽힌 길을 향하여 가지 말라. 위당 정인보 선생은 다산 정약용을 일컬어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수를 남긴 대학자라 했습니다. 천주교를 믿어서 박해를 받아 40세부터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타관객지 머나먼 유배지에서 다산과 함께 걸었던 긴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